다음 소식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한국일보 일면에서 다룬 소식입니다. 점점 더 부푸는 풍선 효과, 수용성 이어서 화구광 집값 급등이라고 했는데, 자, 수용성은 수원과 용인 성남 이 앞 글자를 떼서 만든 새로운 용어고, 화구광은 화성과 구리, 광명의 약자입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우리나라 그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서 정부가 이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너무 집값 급등세가 가파르게 진행되다 보니까 서울 지역에 대한 규제책을 굉장히 많이 내놨죠. 그러니까 다른 지역으로 집값이 상승하고 있다는 건데, 저희 이수희 변호사께 좀 여쭤볼까요? 서울 사시죠? 예, 저는 뭐 수서동인데요. 네. 지금 저도 제 집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4년 전에 그 빚내서 샀더라면 뭐 그런 장탄식 하는 사람들 주위에 정말 많죠. 예. 저는 뭐 소시민적인 가장입니다. 네. 예. 그런데 이게 이제 정부의 규제가 이게 정말 부동산 정책을 잡는데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네. 계속 저는 좀 회의감이 듭니다. 최근에 그 반값 킹크랩 있었죠. 뭐 네네. 대형마트에서 킹크랩을 반값에 판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몰리면서 그 수요가 느니까 수산시장에서도 외려 반값 팔다가 그러니까 그 코로나19 때문에 값이 떨어졌는데 사는 사람이 없어서 외려 그것 때문에 값이 올라갔다는 거죠. 그렇죠. 찾는 사람이 커지는 것 때문에. 이 수요와 공급의 시장 원리는 너무나 기본적인 작동 원리. 네. 이게 지금 저는 이 부동산 시장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고 봐요. 물론 네. 이게 저 부동산 시장 토지라는 게 좀 그 특수성이 있지만 그렇다 그러면은 공급을 늘리는 것이 네. 제일 근본적인 대책이 아닌가 싶고 또 하나는 9억 원 이상의 경우에는 대출을 막아놓으니까 예. 지금 제일 힘들어하는 게 이제 중산층 고정적인 월급이 나오는 한 3, 40대들, 4, 50대들의 불만이 네. 많아요. 예. 뭐 그런 것부터. 그래서 저는 이게 이제 이렇게 대출 규제를 막고 그걸 액수로 9억 원에다가 맞춰 놓으니까 네. 이것이 계속 풍선 효과로 번져 나가는 것 같습니다. 또 반면에 또 수도권에서 벗어나 있는 곳에서는 남의 나라 얘기인 거고 네, 이게. 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제 정부도 뭐 애를 쓰고는 있겠지만 이게 정말 실효성 있는 부동산 정책은 아닌 것 같다. 좀 근본적인 발상의 전환이 좀 필요하지 않나는 생각도 듭니다. 네. 기사 내용을 보면요. 화성시 집값 상승률이 가장 큰 폭으로 오르고 있는데요. 화성시의 공인중개사 대표가 이 동네 아파트가 10억 원을 넘기는 아파트가 나올 줄 자기도 몰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일보 신면도 이 집값 상승과 관련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12월 15일인가 대책이 나왔었죠,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 한 2달 정도가 된 후에 상황을 보니까 풍선 누르기용 졸속 규제만 계속 나오고 있다라는 우려를 전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정부 정책이 아까 이수희 변호사가 얘기한 것처럼 수요를 억누르는 거지 공급과 관련한 대책을 전혀 내놓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반발을 사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의 공급 확대 정책, 조원규 교수는 민주당과 정부가 선택할 만한 선택지라고 보십니까? 부동산 자체의 공급 확대도 고려해야 될 필요가 있지만 네. 투자 심리에 대한 분산적인 어떤 대안들의 마련 그런 소개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12.16 작년에 있었던 12.16 대책의 골자는 그 투기 지역을 잡겠다라는 게 가장 큰 골자였고 네. 저는 그 골자에서 비롯된 정부의 부동산 규제 의지는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앞으로 지속돼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그렇지만 지금 이번에도 이 풍선 효과의 그 가장 큰 요인은 투자하고 그러니까 곧 부동산을 투기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자본들이 떠돌고 있는 그런 입장에서 결론적으로 풍선 효과가 나타났다고 네.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를 분산시킨다든지 그리고 여러 가지 좀 졸속으로 규제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번에도 보면은 이런 것들을 이제 다시 이제 억제를 하겠다라는 여러 가지 규제책을 제안하고 있는데 네. 그런 규제책을 제안하는 데 있어서의 여러 부분들에 대해서 특별히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어떤 그런 투명성이나 의결이나 그런 효과적인 의견 수렴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채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들이 네. 정부가 가지고 있는 그리고 앞으로도 가져가야 될 투자가 부동산만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그런 의지를 희석시킬까 봐 우려가 됩니다. 네. 관련해서는 이번 부동산 시장 정책이 이번 총선에도 민심을 좌우하는 상당한 변수가 될 것이라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렇게 다른 지역으로 집값 상승이 확산되다 보니까 정부가 또 다른 규제책을 그 해당 지역에 내놓겠다라는 방침을 고민하고 있는데 여당인 민주당에서는 그게 좀 부담스러우니까 그 규제책을 나중에 좀 미뤄달라 이런 식의 협상을 좀 하고 있다는 보도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총선을 앞두고 그 규제를 많이 내놓으면 국민들이 뭐 좋아할 리는 없겠죠. 그렇지만 그것을 미뤄달라라고 하는 걸로는 저는 해법은 될 수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좀 그 주 교수님 잘 말씀을 해주셨지만 지금 시장에 유동성이 너무 풍부해요. 그렇죠. 예? 지금 뭐 그 저기 1,200조 정도 되는 단기 자금이 있고요. 그다음에 약간 중기 자금 쪽으로 이렇게 가면은 거의 2,000조가 넘는 돈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돈이 어딘가는 투자가 돼야지 현금으로 갖고 있을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면 이 돈을 어디한가 투자할 곳이 없다면은 가장 쉽게 투자할 수 있는 부동산을 생각하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은 무엇을 해줘야 되냐? 그럼 투자처를 만들어줘야 돼. 무슨 어떤 저기를 하든 밤을 새서 토론을 하든, 예? 그다음에 경제인들을 불러다가 놓고서 뭐 아이디어를 갖든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하지 않고 오히려 지금 뭐 혁신 성장의 대표적인 그런 뭐 타다라든가 이런 것들은 오히려 혁신적인 산업을 만들어내는데 길을 꺾는 지금 그런 역할을 하잖아요. 그게 만약에 처음부터 불법이었다면 처음부터 막아줬어야 되는 것이고 유권 해석을 빨리 해서. 근데 그런 것도 하지 않으면서 놔뒀다가 이제 와가지고는 그런 어떤 의혹을 꺾는 그런 지금 상황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중장기적으로는 점점 더 지금 풍선 효과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계속해서 여기 누르면 저쪽이 튀어나오고 저기 누르면 또 다른 데가 튀어나오고 문제는 그 튀어나오는 곳이 우리가 풍선 눌러봐서 알지만 고무의 두께가 가장 얇은 곳이잖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 경제적인 능력이나 어떤 이런 삶에 있어서 약한 계층, 취약계층 부분이 튀어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래서 저는 그 수요 공급 그런 시장의 그거에 맞춰서도 해야 되고 정부가 단기적으로 무언가를 해결을 보려고 하는 어떤 규제를 쓰는 욕심도 버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같이 모여서 의논을 해야 돼요. 같이 모여서 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그걸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 이해를 구하면서 같이 하는 그런 자세로 좀 중장기적으로 정책을 좀 가져갔으면 좋겠다. 이런 좀 그 말씀을 드립니다. 풍선 효과에 가장 우려할 만한 거는 이제 한 곳 누르면 한 곳이 올라오면 거기까지는 이제 참을 수 있는데 모두 누르면 이제 언젠가 터지게 마련이라는 거죠. 그 터졌을 때의 그 갈등,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지에 대한 고민도 반드시 필요한 시점입니다. 경제 소식 하나만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40대, 50대, 저도 40대죠. 40대, 50대의 비자발적 퇴직이 작년에 49만 명이라고 하네요. 제가 토끼띠인데 97년에 IMF 외환위기가 오면서 저희가 졸업을 할 때 우리가 저주받은 세대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정말 지금 40대가 놓인 위치가 만만치가 않은 것 같아요. 최영철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 40대 위기 이론에 대해서. 40대 위기론은 결국 제조업의 쇠퇴와 맞물려 있습니다. 결국 우리 제조업이 지금 굉장히 쇠퇴하고 지금 많은 부분들이 공동화돼서 중국으로 갔다가 이제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로 지금 빠져나가고 있죠. 그리고 인건비 상승을 견디지를 못하는 것인데 그러면 결국엔 이것이 인건비 상승 때문이냐? 물론 그것도 되겠죠. 하지만 다른 것들도 좀 봐야 한다는 것이죠. 이 정부 들어서 지금 세금을 계속 올렸습니다. 법인세도 올렸고 그리고 부자들에게 개인소득세도 올렸습니다. 그러면 부자들이 투자를 하고 싶은 생각이 나겠습니까? 그들이 투자를 하게끔 정부가 좀 이끌어줬어야 하는데 지난 2년 반 동안은 그렇지가 못했다는 것이죠. 결국 그렇다 보니까 이분들이 돈을 싸들고 장롱에 넣거나 아니면 부동산을 자꾸만 사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정부가 이분들로부터 많은 민간 투자를 이끌어내서 대통령께서도 요즘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지만 민간 투자를 최대한 어떻게 이끌어낼 것인가. 네. 그것이 바로 40대, 50대의 퇴직을 그런 해결할 수 있는 열쇠다. 정부에서 네. 이 부분을 굉장히 고민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비자발적 퇴사라는 게 비자발적 퇴사 말이 좀 어렵지 뭐 해고나 아니면 내가 일하고 싶어도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또 인생 주기상으로 봤을 때는 40대, 50대가 가장 돈이 많이 들고 뭐 자식 교육이라든가 집값 뭐 마련한다든가 어려움이 많은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경제 정책에 대한 원점 재검토 아니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묘안을 낼 수 있을지 뭐 이거는 정부 여당뿐만 아니라 야당도 함께 고민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김상일 평론가 뭐 그러니까 이게 신산업 분야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네. 그럼 신산업 분야를 만드는 거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일단 정부에서 어느 정도 인프라를 제공을 해주고 예. 그다음에 기업이 뛰어들게 한 다음에 같이 고민을 하면서 나가고 네. 거기에서 오는 수익을 국가 전체에 어떤 식으로 잘 골고루 예. 혜택이 가게 분배할 것이냐 이걸 짜는 거거든요. 근데 과거에는 너무 대기업의 모든 이익이 집중이 돼가지고 그거에 대한 의심이 있어요. 예. 이 의심 때문에 새로운 산업도 또 그렇게 될까 봐 아예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닦는 식으로 한 발도 지금 못 나가고 있는 건데 그래서 제가 방송에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신산업 분야는 공정경제를 약속받고서 네. 기업과 함께 만들어 나가고 과거 전통 분야는 어떻게 하냐면 조금 어느 정도 기간을 줘서 공정경제로 이전될 수 있게 양극화를 조금씩 해소하면서 그리고 이익이 너무 힘센 곳으로 집중되지 않게 하면서 네. 기간을 줘서 서서히 바꾸는 방식으로 하면 지금 우리가 뭐 4대 신산업이니 뭐니 많은 분야를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네. 그 분야를 함께 개척을 해나갈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거에 대한 의심, 기업에 대한 의심, 재벌에 대한 의심을 국가가 가지고 있고 기업하는 사람들은 국가가 앞으로의 산업에서는 규제를 통해서 우리를 계속 옥죄할 것이다 네. 라는 그런 의심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 발짝도 못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하잖아요. 4차 산업혁명 시대가 과거 제조업 중심의 대량 고용을 동반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경제 자체가 갖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도 아마 고려를 해봐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여하튼 40, 50대의 비자발적 퇴사가 늘고 있다는 소식은 상당히 우울하게 들립니다. 마지막 소식 알아보도록 하죠. 최근 추미애 법무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의 갈등이 부각이 되곤 했죠. 관련해서 추미애 법무장관이 검찰 조직을 개편하는데 수사를 하는 검사와 기소를 하는 검사를 분리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또 그거에 반박하는 요지에 강연을 했다고 하는데 일단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는 것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수희 변호사님. 그거는 이제 추미애 장관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한 번 더 내부 검증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수사를 했는데 이거는 기소해서 네. 죄를 받게 해야 된다라는 의견으로 수사검사가 끝냈다 하더라도 기소만 전담하는 검사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네. 기소 여부를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은 이거를 내부 검증이라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네. 이게 왜 하필 지금에 예. 저런 제도를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것은 필요가 창조를 낳는다고 지금 뭐 청와대의 권력형 수사에 대해서 기소를 막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네. 이제 상당한 의심을 받고 있는 거죠. 근데 그런 뭐 정무적인 그런 의심을 떠나서 지금 윤석열 총장은 수사한 것 이게 이제 제도가 바뀌면서 법정에서의 공방이 중심이 되는 형사제도로 바뀌고 있는데 네. 그럼 내용을 제일 잘하는 거는 수사했던 검사 아니냐. 그렇겠죠. 그런데 그 수사한 검사랑 기소한 검사랑 다르면 그 공판정에서 네. 공방이 제대로 이루어지겠느냐라는 반발을 또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뭐 여기에 대해서 지금 추미애 장관이 21일 날 전국 검사장들 회의를 수집해서
설득을 해보겠다라는 건데 저는 과연 이게 설득이 될까? 저는 부정적으로 봅니다. 네. 이른바 공판 중심주의라고 하죠. 그러니까 재판정에서 이뤄지는 논리와 반박이 판사의 판결의 중심이 돼야 된다는 그런 것과는 조금 그럼 결을 달리하는 움직임이고, 또 하나 궁금한 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고 한다면 더 많은 인력이 필요하지 않게 될까요? 그래서 뭐 이제 그 수사부를 축소하고 지금 뭐 공판부를 늘린다. 그 공판부라는 게 이제 기소 전담하는 검사들을 늘린다라고 하는데, 네. 이거는 이제 언제나 메신저도 중요하잖아요. 메시지 내용도 중요하지만 지금의 추미애 장관이 얘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 예. 그 사심이 없다라고, 이 정권의 사심이 없다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제도라는 생각이 들고, 이게 일본에 이런 제도가 있다고 하지만 일본하고도 또 다른 내용이에요. 예. 이거는 이제 세계에서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이런 지금 제도를 하겠다고 지금 추미애 장관이 얘기를 하고, 그것도 입법 사항인데 예. 법으로 바꿔야 되는데 훈령으로 한번 시험 삼아 해보겠다는 아주 위험한 또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법치주의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네. 거죠. 저는 이거는 추미애 장관이 오기로 이렇게 계속 밀어붙이는 듯한 느낌도 있어서 이렇게 결정할 일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듣고, 지금 이수희 변호사는 입법 사항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이게 민주당 내에서도 변호사, 아니, 검사 출신 의원들이 일부 좀 수사와 기소 분리하는 거는 너무 무리하는 건 아니라는 반응도 있는 것 같아요. 주홍 교수님 어떻습니까? 네,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우려 의견들이 있는 걸로 전달이 되고요. 예. 사실 시기도 좀 적절하진 않습니다. 이수혜 변호사 말씀처럼 지금 청와대 수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런 것들을 계속 강공 드라이브의 이미지를 비추는 것은 적절치는 않지만, 근데 이제 저는 그런 것들을 조금 차치하고 예. 이 추미애 장관이 내세우고 있는 수사와 기소의 판단 주체를 달리하는 게 분권형 형사사법 시스템의 어떤 구축이라는 하나의 화두를 던지는 의미에서는 논의가 저는 적절한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지금 총장이 얘기하고 있는 의견에 대해서 그 네. 의견을 수렴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율할 수 있는 스타일일지에 대해서는 의문이에요. 네. 지금까지 추미애 장관이 가고 있는 어떤 약간 독불 장군식의 그런 모습이,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 윤석열 총장이 이런 부산 간담회에서 했던 네. 발언이 어떤 면에서는 의견 조정에 대한 제스처로 들키거든요. 우리 검찰은 이러한 의견을 대표하고 있다. 이러한 의견을 수렴해서 검찰 개혁에 대한 부분들을 논의해달라는 의견 개진인데, 네. 그런 의견을 추미애 장관이 과연 그대로 또 밀어붙인다면 그거는 지금 추구하고자 하는 분권형 형사사법 시스템의 네. 취지와 의도, 선의와도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오는 21일에는 추미애 법무장관이 또 이 전국 지검장 회의를 소집했다고 하는데, 17년 만에 전국 검사장, 지검장 회의가 열리는 자리에서는 또 어떤 얘기가 나올지도 관심거리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날씨가 아주 찹니다. 봄이 오기 전에 차가워진 날씨 건강 관리 특별히 유념하는 한 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